12월 14일. 키다리 아저씨, 어젯밤 정말 재미있는 꿈을 꾸었어요. 서점에 갔었나 봐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신간을 내주었어요. 그 제목이 주디 아보티의 전기와 서간집이에요. 분명하게 그 책이 기억에 남아요. 빨간 천으로 장정을 하고 커버에 존 그리아 고아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권두에 내 초상화가 들어있고 그 아래 삼가 당신의 주디 아보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끝쪽으로 넘어가 자신의 묘비명을 막 읽으려다 깨고 말았어요. 아, 약올라. 조금만 더 꾸었으면 제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자기 일생에 관한 이야기, 신처럼 뭐든지 잘 알고 있는 작가의 손에 의해 진실 그대로 쓰여진 이야기를 정말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리고 가령 다음과 같은 조건부라 하죠. 그 이야기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자기의 행위 전부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미리 알면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몇이나 이 이야기를 읽을 만한 용기를 갖고 있을까요? 또 몇이나 이 이야기를 읽지 않을 만큼 호기심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 대가로서 희망도 없고 의외로운 일은 무엇 하나 일어나지 않는 인생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인생이란 아무리 좋게 봐도 결국은 단조로운 것이에요. 먹고 자는 되풀이에 불과하니까요. 거기에다 식사 시간에 무엇 하나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아 보세요. 그야말로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어머머, 아저씨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벌써 석 장이나 썼으니 다시 쓸 수도 없어요. 금년에도 생물학을 계속하겠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학과예요. 지금 소화기를 공부 중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고양이의 십이지장충을 가로지른 면은 참 고와요. 그 밖에 비로소 금년부터 철학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재미있지만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생물학 쪽이 더 좋아요. 강의를 하는 동안 그 주제를 칠판에 핀으로 꽂아 놓을 수 있으니까요. 어머, 또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이 펜은 꽤 울보지요. 부디 펜의 눈물을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는 자유의사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전적으로 믿어요. 행동은 모두 먼 원인이 모인 것이며 그것의 필연적이고도 자동적인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철학자의 의견에는 공명할 수 없군요. 그런 비도덕적인 교리 따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숙명론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만히 앉아 신의 뜻대로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꼼짝 않겠죠. 저는 절대로 자신의 자유를 믿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이룩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란 것을 믿어요. 그야말로 산도 움직일 신념이에요. 제가 장차 대작가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다시 새로운 소설을 4장까지 끝내고 5장째의 초고가 되어 있어요. 이 편지는 굉장히 심원한 데가 있죠. 아저씨, 머리가 아프세요? 자, 이쯤에서 편지를 끝내고 이제부터 폐지라도 만들어야겠어요. 아저씨께 하나 보내드리고 싶으나 도리가 없군요. 틀림없이 맛이 있을 거예요. 진짜 크림과 버터볼을 셋이나 써서 만드니까요. 애정을 모아 당신의 주디. 추신. 체육 시간에 체육관에서 환상 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우리들이 진짜 발레단 같은지 아시겠죠? 제일 끝에서 우아하게 선회하고 있는 것이 저예요. 12월 26일. 어머나 아저씨 좀 봐. 아저씨에게는 센스라는 것이 조금도 없나요? 한 여자아이에게 17가지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르세요? 저는 페이비언이에요. 제발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귀부인으로 만들 셈이세요, 아저씨?
만일 우리들이 싸움이라도 해보세요. 꽤 곤란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아저씨로부터 받은 것을 전부 돌려드리기 위해 집마차를 한 대 세내야 할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넥타이 비비 꼬여서 죄송해요. 제 손으로 뜬 거예요. 물론 그건 내재적 증거에 의해 다 아셨겠지만 이런 넥타이는 추운 날에나 매시고 양복 단추를 위에 것까지 꼭 채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저씨 정말로 고마워요. 아저씨처럼 마음 좋으신 분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바보스러운 분도. 매크브라이드 댁 산장에서 딴 네잎 클로버를 동봉했어요. 새해에 아저씨가 행복을 맞이하시도록. 1월 9일. 아저씨,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을 만한 선행을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죽느냐 사느냐 할 만큼 절박하게 가난한 가족이 있어요. 부모와 아이들이 넷, 위에 남자아이 둘은 벌이를 하러 집을 나간 뒤 한 푼의 생활비도 보내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유리공장에서 일해왔으나 폐병으로 쓰러졌어요. 건강에 해로운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 중이죠. 그 때문에 저금한 돈은 다 써버리고 지금 이 집안의 생계는 24살 난 큰딸 혼자 맡고 있어요. 그 아가씨는 하루 1달러 반의 임금을 받는 바느질 품을 팔고 있어요. 그것도 일거리가 있는 경우의 얘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테이블 커버에 자수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별로 건강치도 못한 데다 무능하고 신앙심만 두터울 뿐이에요. 손을 모아 쥐고 앉아있는 모습은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해요. 한편 큰딸은 괴로워 책임과 근심으로 살을 저미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어요. 저로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100달러만 있어도 약간의 석탄을 들여놓고 두 아이에게 신발을 사주어서 학교에 가게 할 수가 있으며 그러고도 몇 푼이 남는다면 그 아가씨가 2, 3일 동안 일을 얻지 못해도 죽도록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아저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예요. 웬만하시면 100달러쯤 기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아가씨야말로 도와줄 값어치가 있어요. 이제까지의 저보다도 훨씬 더. 제가 아저씨께 기부를 부탁드리는 것도 그 아가씨가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 어머니야 어떻게 되든 알 바 없어요. 그런 얼빠진 여자 따위. 항상 눈을 두리번거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입으로는 중얼대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괜히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겸허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라고 이름하든 간에 그런 것은 무능하고 게으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전투적인 종교가 좋아요. 철학 강의란 참 엉터리예요. 쇼펜하우어를 내일 하루에 다 끝내야겠대요. 아무래도 그 철학 선생님은 우리들이 철학 외의 강의에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별난 할아버지예요. 머리를 구름 속에 넣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탁 하고 대지와 부딪히면 정신이 번쩍 나는지 눈을 깜빡거려요. 가끔은 기지를 살려서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듯이 생긋 웃어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 선생님의 농담은 하나도 웃을 게 없어요. 휴식 시간에는 과연 물질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실제한다고 생각할 뿐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저 바느질 품을 파는 아가씨라면 조그만 의심의 여지도 없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의 새 소설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휴지통 속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아니까요. 소설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작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비판적으로 읽는 일반 독자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며칠 뒤. 아저씨, 병상에서 소식 드려요.
이틀 전부터 편도선을 앓아 누워 있어요. 더운 밀크를 마시는 것이 고작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부모님은 아기 때 편도선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고 의사가 이상하게 여기더군요. 저의 부모님의 생각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다만 저를 그리 귀여워하지 않았던가 보죠. 당신의 J.A. 다음 날 아침. 봉함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마치 인생에 노을이 낀 듯한 편지군요.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급히 시정을 합니다만 저는 젊고 행복하고 발랄해요. 틀림없이 아저씨도 그러리라 생각해요. 젊음이란 것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정신이 생기발랄하냐 않느냐에 달렸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아저씨의 머리가 가령 100발이라 해도 아직 소년일 수가 있어요. 1월 12일. 자선가님, 저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보내주신 수표 어제 받았어요. 참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점심을 먹고 곧 체육 시간에 사보타주와 그 집에 전달하러 갔었어요. 그때 그 아가씨의 얼굴 표정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도 놀랍고 반갑고 안심이 되어 훨씬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고작 24살의 젊은 나이예요. 가엾죠? 아무튼 아가씨는 갑자기 좋은 일만 거듭 닥친 듯한 느낌인가 봐요. 지난 2달 동안엔 일이 끊기질 않았대요. 누군가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부 의상을 만들었대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조그만 한 장의 종이가 $100라는 것을 알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자비하신 하느님이 아니에요. 키다리 아저씨예요. 하고 말해주었어요. 사실은 스미스 씨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 그런 뜻을 갖게 한 것은 자비하신 하느님이에요. 천만에요. 제가 그런 뜻을 갖게 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아무튼 아저씨, 자비하신 하느님은 이 선행에 대해 충분히 보답해 주시겠죠? 1만 년은 연옥에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2월 15일. 황공하오나 국왕께 아뢰옵니다. 오늘 아침 칠면조의 콜드파이와 거위고기로 조반을 마치고 한 잔의 차를 앞에 놓고 있사옵니다. 이제까지 이런 음료를 즐긴 일은 없사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저씨. 돌아버린 것은 아니에요. 사뮤엘 피푸스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니까. 영국사를 연구하기 위해 지금 피푸스를 제1사료로 읽고 있어요. 사리와 줄리아와 저는 요즘 1660년경의 말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는 체어링 크로스에 행하여 하리슨 소령이 교수형을 당할세 내장은 꺼내지고 사지는 찢어지는 사실을 목격하였노라. 기 경우에 처하야도 그 사람은 참으로 태연한 표정이더라. 또는 여가 만찬을 함께한 부인은 어제 뇌척수막염으로 별세한 오라범을 위해 소복 단장 곱게 하고 나왔겄다. 오라범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기쁨을 즐기다니 안 그래요? 피푸스의 친구는 가난한 사람에게 썩은 식료품을 판 수입으로 왕의 빚을 갚게끔 했대요. 사회개혁가님.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비하면 현대인은 신문이 떠드는 것만큼 나쁘지 않죠? 사뮤엘은 마치 소녀처럼 의상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부인의 5배나 들었대요. 남편의 황금시대였나 봐요. 이 글 참으로 안쓰럽죠? 이 글을 읽으면 피푸스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일 금 단추가 달린 훌륭한 망토가 도착하다. 지극히 고가품이라. 신이여 여로 하여금 값을 치를 힘을 주소서. 피푸스 얘기만 써서 미안해요, 아저씨. 지금 피푸스에 관해 특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회에서 10시 소등 규정을 폐지했어요. 이제부터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아도 좋아요. 오직 한 가지만의 조건이 있어요. 남에게 방해가 되지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대적으로 떠들 순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당연히 인간성이란 것을 두드러지게 했어요. 막상 얼마든지 일어나 있으라고 하니 반대로 일찍 자고 싶어지는 거예요. 9시가 되면 난로를 확인하고 9시 30분이 되면 힘이 빠진 손에서 펜이 툭 떨어져요. 지금 9시 30분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일요일. 교회에서 막 돌아왔어요. 설교는 조지아에서 온 분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성을 기름으로써 여성다운 감정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멋없고 뻣뻣한 설교란 말인가. 또 피프스조가 되었어요. 미국 어디에서 오든 혹은 캐나다에서 오든 어느 종파의 사람이든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항상 같은 설교만 듣게 되니까요. 어째서 그들은 남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자다움을 잃지 말라고 역설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씨예요. 춥고 얼음이 얼고 맑은 날씨지요. 점심이 끝나는 대로 사리와 줄리아와 마티 킹과 에레아노르 프레트와 저는 쇼트 스커트를 입고 들길을 걸어 크리스탈 스플링 농장으로 가서 쇠고기 프라이와 워플의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돌아올 때는 농장의 주인에게 부탁해서 마차를 타고 올 예정이고요. 7시까지는 학교에 돌아와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꾀를 짜서 8시까지로 할 작정입니다. 그럼 이만 펜을 놓겠어요. 삼가 성심껏 마마를 모시옵는 충복 제2 아보트로부터 3월 5일 친애하는 평의원님, 내일은 제1 수요일이에요. 존 그리아 고아원에서는 정말 고달픈 날이죠. 5시가 되어 평의원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물러가시면 모두들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아저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뚱뚱한 평의원님 뿐이니까요. 고아원에 가시거든 부디 저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4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조용히 돌아보건대 뭔가 고아원이 사랑스러운 생각이 드는군요. 대학에 갓 입학했을 무렵에는 참 많이 원망도 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라온 것 같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고아원 덕분에 저는 한 걸음 물러나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온 덕분으로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은 이 세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자란 사람은 도저히 얻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줄리아도 그래요. 행복이란 감정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매초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가령 아무리 불쾌한 일이 생기더라도 불쾌한 일도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체험한 덕분에 실감했다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머리 위의 하늘이 어떻든 우리들은 기꺼이 맞아들일지어다. 어떤 운명도. 하지만 아저씨, 제가 존 그리아 고아원에 대해 새로운 애정을 느꼈다 해서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가령 루소처럼 5 아이를 가졌다 해도 그 아이들이 검소하게 자라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고아원 문 앞에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리페트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이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랑을 전해주세요. 하면 다소 과장이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리페트 선생님께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애정을 기울여 주디가. 로크윌로우에서 4월 4일. 아저씨, 소인을 보셨어요? 사리와 저는 부활절 휴가 중 로크윌로우에 와서 광채를 더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10일간의 휴가를 가장 유효하게 보내자면 어딘가 조용한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신경이 피로해져서 이제 이 이상 기숙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못 견딜 정도였어요. 400명의 여자아이들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피로할 때는 지옥 같기만 해요. 와글와글 그 시끄러움이란, 손을 메거폰처럼 입에 대고 소리치지 않는 한 마주 앉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사리와 저는 언덕을 산책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며 즐겁고 평화롭게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 스카이힐 정상에 올랐어요. 전에 자비 도련님과 함께 저녁밥을 지어 먹은 곳이에요. 2년 전의 일 같지가 않아요. 바위가 검게 그을린 자국이 아직도 또렷했어요. 우습죠? 어떤 장소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 자비 도련님이 거기에 없어서 참으로 쓸쓸했어요. 2분간만. 최근에 제가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저씨? 정말 끈질긴 녀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휙휙 마구 쓰고 있어요. 비로소 비결을 알았어요. 자비도련님이나 그 편집자의 말이 옳았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세계를 쓰는 것이 독자에게 가장 강하게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죠.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무대를 어디로 했는지 아시겠어요? 존 그리아 고아원이에요. 상당한 걸작이에요, 아저씨. 저 정말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나날이 일어나는 극히 사소한 일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리얼리스트예요. 로맨티시즘은 버렸어요. 훨씬 뒷날에 저 자신의 파란만장한 장래가 시작된다면 다시 로맨티시즘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지만요. 이 소설은 반드시 끝을 맺겠어요. 그리고 출판합니다. 출판이 안 되면 아저씨의 웃음을 사겠죠? 한 가지 일을 강하게 집념하여 항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4년간이나 아저씨로부터 답장을 받으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희망은 버리지 않았어요. 안녕. 아, 그리운 아저씨. 이렇게 쓰는 거 저 좋아해요. 여운이 있으니까요. 애정을 담아 주디가. 추신, 농장의 뉴스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아픈 뉴스들 뿐이에요. 감정의 필요를 원치 않으시거든 이 추신은 제발 읽지 마세요. 가엾은 글로바는 죽었어요. 먹이를 씹을 수 없을 만큼 늙었기 때문에 부득이 총살을 했어요. 9마리의 병아리가 지난주에 족제비나 스컹크 아니면 들쥐 중 어느 하나에 물려갔어요. 소가 1마리 병이 나서 본일 익은 애거리에 수의사를 불러와야만 했어요. 아마사이는 소에게 아마씨의 기름과 위스키를 먹이기 위해 밤에 잠을 자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들은 가엾게도 앓고 있는 그 소가 아마씨의 기름밖에 얻어 마시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어요. 센티안 톰이 안락 고양이가 종적을 감추었지요. 덫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이란 참으로 만사가 다 걱정거리군요. 5월 17일. 키다리 아저씨, 대단히 짧은 편지를 쓰겠어요. 펜을 보기만 해도 어깨가 아파지는 거려. 진종일 강의를 필기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불후의 명작을 계속 쓰거든요. 너무 쓸 것이 많아요. 졸업식은 3주 후에 수요일이에요. 아저씨,
와주시겠죠? 그리고 저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만일 안 오시면 저 아저씨를 원망할 거예요. 줄리아는 자비도련님을 초대해요. 그분은 줄리아의 숙부니까요. 그리고 사리는 지미 맥크브라이드를 초대해요. 그 사람은 사리의 오빠니까요. 그런데 전 누구를 초대해야 좋죠? 아저씨 아니면 리페트 선생님 두 분밖에 없어요. 리페트 선생님은 싫어요. 부디 아저씨가 오세요. 네? 사랑과 작가적 손의 아픔을 담아 주디가 로크 윌로우에서 키다리 아저씨, 마침내 졸업했어요. 졸업 증서는 장롱의 맨 아래 서랍 속에 두 벌의 외출복과 함께 넣어두었어요. 졸업식은 예년과 다름없었어요. 꼭 중요한 때에는 소나기가 내려요. 장미꽃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무척 고운 장미였어요. 자비 도련님과 지미 도련님 두 분도 장미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준 장미는 목욕통 속에 처박아 두고 아저씨가 보내주신 장미를 들고 졸업식의 행진에 참가했어요. 지금 로크 윌로우에 와 있어요. 이번 여름을 여기서 날 작정이에요. 어쩌면 영원히 주저앉을지도 몰라요. 하숙비도 싸고 주위는 조용하고 작가 생활에는 매우 좋아요. 애송이 작가가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현재 저는 제 작품으로 머리가 가득해요. 잠들지 않을 때는 그것만 생각하며 자면서는 또 그 꿈만 꾸어요. 나의 희망은 오직 평온하고 조용한 환경과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영양가 높은 식사가 있을 것. 자비도련님은 8월이 되면 일주일쯤 와서 묵을 것이고 지미 맥크브라이드는 여름 안으로 언제건 들리겠다고 했어요. 그분은 지금 증권회사의 일을 보고 있고 지방을 돌며 은행에 증권을 팔고 있어요. 내거리에 국립농업은행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 저를 만나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 윌로우도 사교가 전혀 없진 않아요. 아저씨도 자동차 여행을 하실 때 잠깐 들리시면 좋을걸. 하지만 기대하진 않겠어요. 그처럼 부탁을 했는데 졸업식에도 와주시지 않았으니까요. 아저씨 생각 따위 머리에서 훑어내어 영원히 묻어버렸어요. 문학사 주디 아보트 7월 4일 그리운 키다리 아저씨,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군요. 혹시 아저씨는 일이란 것을 해보신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일의 성질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일 때는 더욱 즐거워요. 이번 여름에는 펜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쓰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인생을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남김없이 쓰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초고가 끝나고 내일 아침 7시 30분부터 세 번째를 시작해요.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정말이에요. 제 머릿속은 이 책으로 가득해요. 아침이 되면 펜을 들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먹는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도 아까운지 일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전신에서 맥이 쭉 빠져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코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들판을 뛰어다니고 다음 날에 대비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저장하죠. 정말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아, 참 미안해요. 앞에서 말했었죠. 아저씨, 저를 잘난 척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네? 전 절대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완전히 흥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조소적인 눈으로 보게 되겠죠. 아니, 그럴 리는 없어요. 이번만은 본격적인 작품이니까요. 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테니까. 자, 잠시 다른 얘기를 하죠.
아마사이와 캐리가 작년 5월에 결혼했다는 얘기 알려드렸던가요? 두 사람 다 계속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두 사람 사이는 결혼 전보다 더 못해진 것 같아요. 캐리는 전에 아마사이가 진창 속을 걷거나 마루에 담뱃재를 떨어뜨리면 까르르 웃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를 질러요. 더구나 예전처럼 머리에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아마사이는 예전에 융단을 털거나 장작을 나르거나 그저 네네 하며 부지런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부탁하면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리고 그 지저분한 넥타이 색깔은 검정 아니면 갈색. 전에는 심홍이나 보랏빛이었는데 전 앞으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정말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농장의 뉴스는 대단한 것이 없어요. 동물들의 건강은 모두 최상급이에요. 돼지는 지나칠 만큼 살이 쪘고 소는 극히 만족스러운 상태죠. 암탉은 알을 잘 낳아요. 아저씨는 가금에 흥미를 갖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1년에 한 마리가 200개의 알이란 대단히 좋은 소책자를 권하죠. 내년 봄에 부화기를 써서 통닭용 병아리를 사육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거봐요. 제가 영구히 로크 윌로우에 주저앉을 것 같죠? 안소니 트로로프의 어머니처럼 소설을 114권 쓸 때까지 여기 있을 작정이에요. 그쯤 되면 일생을 건 작업도 아마 끝날 테니 그때 은퇴하고 나서 여행해도 되겠죠. 지미 맥크브라이드 씨가 전번 일요일에 왔었어요. 저녁 식사는 치킨 프라이와 아이스크림이었지만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참으로 반가웠어요. 여기 외에 달리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가엾게도 지미는 증권을 팔러 다니는데 꽤 고생이 되나 봐요. 내거리의 국립농업은행은 증권의 6%, 때로는 7%의 이자가 붙는다 해도 한사코 사지 않더래요. 결국 언젠가는 우스터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 일을 보게 되겠죠. 그 사람은 너무 정직하고 남을 믿고 마음이 고와서 금융사업으로는 아마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경기 좋은 작업복 공장의 전무가 되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지금이야 작업복 어쩌고 하며 시들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작업복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긴 편지는 작가에게 흔히 있는 손에 경련이 있는 사람이 썼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역시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주위 경치는 아름답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푹신한 침대가 있고 한 연이나 되는 원고 용지와 1파인트의 잉크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변함없는 당신의 주디로부터. 추신, 우체부가 새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오는 금요일부터 일주일간의 예정으로 자비 도련님이 오신댔어요. 기다려줘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 소설이 꽤 방해를 받겠지요. 자비 도련님은 굉장한 잔소리꾼이니까요. 8월 7일.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아저씨가 이 세상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저는 전혀 짐작도 안 가니. 하지만 이 혹심한 더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뉴욕에 계시지 마시고 산에라도 오르셔서 하지만 스위스에 사는 싫어요. 좀 더 가까운 곳으로요. 네? 눈을 바라보면서 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디 저를 생각하세요, 아저씨. 저 굉장히 외로워요. 꼭 누구든 저를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저 아저씨와 사귀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불행할 때에는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이상 로크 윌로우에 있는 것은 질색이에요. 어디든 자리를 옮겼으면 해요. 사리는 이번 겨울에 보스턴에서 빈민 구제 사업을 한대요. 저도 사리와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둘이서 같은 방을 쓰고 사리가 구제 활동을 하러 나가 있는 동안 저는 소설을 쓰고 그리고 밤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샘플 부부와 캐리와 아마 사이밖에 말상대가 없으니 밤이 어쩌면 그렇게도 길고 지루한지. 하지만 전 다 알아요. 아저씨는 제가 보스턴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실 거예요. 아저씨 비서의 편지가 눈앞에 훤히 보여요. 제르샤 아보트님, 스미스 씨는 귀하가 로크 윌로우에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삼가 에르마 H, 그리그즈. 아저씨의 비서 정말 얄미워요. 도대체 에르마 H 그리그즈란 이름을 쓰다니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밉살스럽게 생겼을 거야. 하지만 정말이에요, 아저씨. 아무래도 보스턴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못 있겠는걸요. 당장 무슨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절망한 나머지 사일로 구멍으로 몸을 던져버릴 거예요. 아, 어쩜 이렇게 덥죠? 풀은 전부 말라 타버리고 개울도 하얗게 마르고 길은 먼지만 팍팍해요. 벌써 몇 주간이나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이 편지를 읽으니 제가 마치 광견병에라도 걸린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다만 누군가 다정한 사람이 그리울 뿐이에요. 안녕, 그리운 아저씨. 아저씨와 사귀고 싶은 주디가. 로크 윌로우에서 9월 6일. 아저씨,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충고가 필요해요. 아저씨로부터의 충고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누구의 충고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를 만나 뵐 수는 없을까요? 쓰기보다는 직접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비서가 편지를 읽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추신, 저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에요. 로크 윌로우에서 10월 3일.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 친필로 더구나 다소 떨리는 손으로 쓰신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쭉 병상에 계셨다니 참으로 안 됐군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제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을 것을. 이제 곤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쓰기도 쑥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건 싫어요. 부디 이 편지는 보관하지 마시고 태워버리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또 한 가지. $1,000의 수표를 동봉해요. 제가 아저씨께 수표를 보내다니 우습죠? 어디서 난 돈인지 아세요? 제 작품이 팔렸어요. 7회로 나누어 연재되고 그 뒤에 단행본으로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아저씨는 제가 들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야 물론 비로소 아저씨의 은혜를 갚게 된 것은 기쁘지만 아직도 $2,000 이상이나 빚이 있죠. 그건 천천히 갚겠어요. 아저씨, 부디 이런 것 받지 않겠다는 말씀만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갚아드리는 것이 저로선 기쁜 일이니까요. 아저씨로부터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내내 감사와 애정으로 보답하겠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부디 아저씨의 지극히 세정에 많은 충고를 기대하겠어요. 그 충고가 제 마음에 들든 말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전 이제까지 아저씨에 대해 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지요. 아저씨는 제 가족 전부를 대표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아저씨, 제가 아저씨보다도 더 특별한 감정으로 대해온 사람이 따로 또 있었다 해도 기분 상하지 않으시겠죠?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저씨는 금세 알아차리실 거예요. 제 편지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자비 도련님 얘기가 많이 쓰여 있었으니까. 자비 도련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뜻이 잘 맞는지 아저씨가 아실 수 있도록 쓸 수가 있다면 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어떤 일에서도 의견이 같아요. 아마 저는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분의 생각은 옳으니까요. 옳은 게 당연하죠. 14살이나 위인거려. 그러나 그 밖의 일에서는 그분은 덩치 큰 악이에요. 정말 보살펴줄 필요가 있어요. 비가 올 때는 고무장화를 신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분과 저는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같아요. 더구나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유머를 느끼는 센스가 갈팡질팡하면 비참하겠죠? 그 공간을 메울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비도련님은, 아, 설명은 그만두겠어요. 자비도련님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자비도련님이 그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고 슬퍼요. 달빛조차 얄미워요. 왜냐하면 저렇게 아름다운데 자비도련님이 곁에 없으니까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아저씨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제 심정 이해하시겠죠? 만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사랑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설명한다 해도 알 턱이 없어요. 아무튼 전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자비도련님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자코 비참한 심정으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비도련님은 제가 지미 맥크브라이드와 결혼하려는 줄 알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지미와 결혼하다니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감정이 뒤엉켜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말았어요. 제가 자비도련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후회하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날엔 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저처럼 혈통도 확실치 않은 여자가 자비도련님 같은 명문가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도련님에겐 고아원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느 가문의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전 비천한 집안의 피를 이어받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비도련님의 가족들은 자존심이 높지요. 저도 높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저씨에 대해 의무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장차 작가가 되리라고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적어도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만 받아놓고는 교육을 효과 있게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정당당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젠 겨우겨우 그 교육비도 일부나마 갚게끔 되었으니까 의무에 조금은 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령 결혼을 한다 해도 창작은 가능할 것 같아요. 결혼과 창작을 반드시 양립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겠죠. 여기에 대해선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야 자비도련님은 진보적인 사람이고 인습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만큼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헤어져 있으면 언제나 쓸쓸하다면 세상의 모든 장애를 극복해서라도 두 사람은 결합되어야겠죠. 물론 저로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아저씨로부터 감정이 앞서지 않은 냉정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저씨도 틀림없이 명문 출신이죠. 단순히 동정적인, 인정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세속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판단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부 아저씨한테 털어놓은 것은 얼마나 용감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가령 제가 자비도련님을 찾아가서 문제는 지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존 그리아 고아원에 있다고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일까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일생을 비참한 심정으로 있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이 일은 이미 2달 전에 일어난 것이에요. 자비 도련님으로부터 편지가 와서 또 가슴을 마구 휘저어 놓았어요. 줄리아는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자비스 숙부님이 캐나다에서 사냥할 때 하룻밤 내내 밖에서 폭우를 맞아 폐렴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딘지도 모르게 종적을 감춘 뒤로는 소식 하나 없길래 화가 났었죠. 틀림없이 자비도련님은 지금 비참한 심정일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요. 아저씨,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세요? 10월 6일. 그리운 키다리 아저씨. 네네, 가구 말고요. 이번 수요일 오후 4시 40분이랬죠? 물론 길은 알고 있어요. 뉴욕에는 3번이나 갔었고, 그리고 이젠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정말로 아저씨를 만나러 가다니 믿어지질 않아요. 아저씨에 대해선 오랫동안 오직 머릿속에서만 그려왔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피가 통하는 산 사람이란 생각이 좀처럼 들질 않아요. 몸도 불편하신데 제 걱정까지 해주시다니 아저씨는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부디 몸 조심하셔서 감기 들지 않도록 하세요. 요즘 같은 가을비는 굉장히 몸에 해로우니까요. 애정을 담아 주디가. 추신. 문득 겁이 나는데 아저씨 댁에는 집사가 있나요? 전 집사가 무서워요. 누군가가 도어를 열면 계단 위에서 졸도해버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되죠? 아저씨가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스미스 씨 계십니까? 하면 될까요? 목요일 아침. 그리운 자비, 키다리, 펜도르톤, 스미스님.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저는 못 잤어요. 한숨도. 놀라고 흥분하고 황홀하고 행복해서요. 이제 다시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셔질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잤겠죠? 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빨리 나아서 제게로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운 당신이 위독하셨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걸 그동안 조금도 모르고 있었으니. 어제 의사가 저를 마차까지 바래다 줄 때의 얘긴데 사흘간 당신을 모두들 체념했다면서요. 만일 그렇게 되는 날엔 전 온 세상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그야 언젠가는 먼 후일 2사람 중 누군가가 먼저 떠나겠죠.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둘이서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한 뒤이므로 추억을 되씹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당신의 기운을 돋우어 드리려고 펜을 들었는데 오히려 저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게 생겼어요. 전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해요. 하지만 그런 한편 상상도 못했을 만큼 진지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당신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제 가슴을 찍어 눌러요. 이제까지는 언제나 마음 내키는 대로 태평스럽게 지내왔어요. 그것은 제게 이르면 큰일이라는 귀중한 무엇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일생 동안 커다란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무서운 우글거리는 세균을 삼키지는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겠죠. 저의 마음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단순하고 흔해 빠진 마음의 평화 따윈 좋아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부디 빨리빨리 회복되어 주세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만져봐서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둘이서 함께 있었던 그 30분, 참 짧더군요. 꿈이라도 꾸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당신의 친척이나 가족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매일 문병도 가고 책도 읽어드리고 베개를 푹신하게 해드리고 이마에 잡힌 두 줄의 작은 주름살을 펴드리기도 하고 입꼬리를 위로 올려 보기 좋은 명랑한 미소를 띠게 해드릴 텐데. 하지만 이젠 명랑해지셨죠? 어제 제가 돌아올 때는 명랑하시더군요. 의사는 아가씨는 좋은 간호사임에 틀림없어요. 펜드루톤 씨는 10년 더 젊어졌으니 라고 말했어요. 누구나 다 사랑을 해서 10년 젊어진다면 그건 곤란해요. 제가 11살짜리 계집애가 되어도 역시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어젠 참으로 멋진 날이었어요. 가령 90살까지 산다 해도 어제 일어났던 일은 손톱만한 일까지도 잊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로크윌로우를 떠났던 아가씨는 밤중에 로크윌로우로 돌아온 아가씨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샘플 부인이 아침 4시 30분에 깨워주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뜨자 순간 머릿속을 스친 것은 지금부터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었어요. 주방에서 촛불을 켜고 아침 식사를 마치자 역까지의 5마일. 참으로 호화찬란한 10월의 풍경 속을 마차로 달렸어요. 도중에 해가 떴어요. 늪의 떡갈나무와 산수유는 진홍 혹은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돌담이나 옥수수밭은 은빛 서리를 이고 번쩍거렸어요. 대기는 맑고 서늘했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죠.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 내내 레일은 너는 지금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거야 하고 노래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난 거대한 배를 탄 느낌이었어요. 아저씨를 만나면 문제 없을 거야. 뭐든지 잘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선가 또 한 분이 아저씨보다 그리운 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그분과도 만나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메디스가의 댁에 닿고 보니 너무도 크고 고풍하고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돋우기 위해 한 구획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하지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댁의 집사는 참으로 상냥하고 마음 따뜻한 할아버지여서 저는 곧 안심을 했어요. 아보트님이지요? 하고 묻길래 네 하고 대답했어요. 결국 스미스 씨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되었죠. 객실에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그 노인은 말했어요. 참으로 은근하고 호화롭고 어디까지나 남자의 방 같았어요. 커다란 커버로 덮인 의자 끝에 앉아 마음속으로 마침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는 거다를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집사가 돌아와서 서재로 들어가십시다.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문 앞에서 집사는 돌아보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주인께서는 병이 대단히 위중했었어요. 오늘 비로소 일어나 앉아도 좋다는 허락이 있었으니까요. 부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주인께서 흥분하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 어투에서 이 사람은 아저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은 할아버지죠. 집사는 문을 노크하고 아보트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방 안에 들어서자 뒤에서 문이 닫혔어요. 휘황하게 불이 켜진 홀에 있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은 무척 어두웠고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이윽고 커다란 안락의자가 난로 앞에 놓여 있고 그 곁에 번쩍이는 티테이블과 보다 작은 의자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그 큰 의자에 앉아 등에 베개를 대고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음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말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일어섰어요. 조금 몸이 휘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당신을 불러온 줄만 알았어요. 그러자 당신은 껄껄 웃으시고 악수를 청하시며 이렇게 말했죠. 귀여운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란 것을 몰랐던가?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아휴, 정말 난 어쩜 그렇게도 바보였을까요? 내가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이었다면 수없이 많은 자잘한 일들에서 추측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명탐정 되기는 틀렸죠, 아저씨. 자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비라고 마구 부르면 신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당신에 대해 절대로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나를 돌려보내게 하기까지 한 30분간이었어요. 너무 황홀해서 기차를 탈 때 자칫 세인트루이스행에 오를 뻔했어요. 당신도 상당히 들떠 있더군요. 내게 차를 주실 것도 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무척 행복하죠. 캄캄한 어둠 속을 로크윌로우까지 마차로 돌아왔어요. 아, 어쩌면 별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엔 코린을 데리고 당신과 내가 함께 갔던 곳을 샅샅이 돌아보면서 그때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의 모습들을 회상했어요. 오늘의 숲은 노쇠 빛으로 번쩍거리고 주위의 공기는 매울 정도로 차갑군요. 등산엔 제격인 날씨예요. 당신이 여기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멀리 있어서 쓸쓸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외로움 속에는 행복이 깃들어 있어요. 이제 곧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로 서로의 것이 되는군요. 내가 마침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참으로 멋진 일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당신의 것인 주디가 주신 이것은 제가 처음 쓴 러브레터예요. 제가 러브레터를 쓸 줄 알다니 우습죠?